부모로서는 젊은이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우리는 그것을 의무로 또한 위험으로 인식한다. 우리가 시대착오적으로 보일 위험,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위험 말이다.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 경험을 넘어 집단적, 근본적으로 중요하고 예기치 못한 사건의 증인이었다. 예기치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이 사건은 모든 예상을 뒤엎고 일어났다. 사건은 일어났고 따라서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 모든 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이다. 이탈리아 작가 프레모 레비의 산문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에서 한 대목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걸어오네.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책장을 넘기고 가네. 이것이 당신의 말들인가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군요. 다시 바람이 한 줄 불어오면 우리는 친구가 되네.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네. 문장의 소리. 오늘 작가의 방에는 이 가을에 딱 맞는 시집 한 권을 들고 오신 시인을 모셨습니다. 제목이 바다는 잘 있습니다 인데요. 이병률 시인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병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문장의 소리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눠보니까 두 번, 세 번? 네. 많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어찌 이런 일이.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께도 오랜만에 인사 부탁드릴게요. 굉장히 좋은 계절에 만나 뵙게 됐습니다. 제 시집도 굉장히 좋은 계절이 나온 것 같아서 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의미가 있어지네요. 가을이다 보니까. 네. 그렇군요. 가을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뭐 이병률 시인에 대해서는 제가 청취자분들께 뭐 따로 소개를 안 드려도 될 만큼 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니까요. 그 시집들만 쭉 나열을 해볼게요. 당신은 어딘가로 가려 한다를 시작으로 바람의 사생활, 찰란, 눈사람 여관, 바다는 잘 있습니다. 이게 이제 5번째 네, 시집이 되네요. 네. 95년부터 이 활동 시작하셨으니까 20년이 넘어갔어요, 벌써.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아직 한참 안 써봐가지고 그만큼 20년쯤 넘게 시를 쓰면 뭐 20주년 파티 이런 거 하셨나요? 글쎄요, 20주년. 가수들은 막 그런 거 하잖아요. 10주년, 20주년, 30주년. 보통 이제 팬들이 미리 이제 뭐 알려주기도 하고 뭐 디데이 언제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그러기도 하죠. 근데 이제 시단은 시 세계는 뭐 그렇지는 않으니까. 20년. 근데 팬들이 많으시잖아요. 팬들이 뭐 안 해주셨어요? 뭐 조그만 선물을 받은 적은 있지만 글쎄요, 그 20년이라고 해서 제가 무엇을 괜히 한번 여쭤봤다. 괜히 어려운 생각을 하시게끔 네, 만들었나? 덜덜덜덜 떨리는데요, 갑자기. 죄송합니다. 편한 마음으로 들어왔다가. 죄송합니다. 20년이라고 뭐 별거 없이 그냥 네. 평상시와 같이. 그 눈사람 여관 이후에 4년 만에 출간한 시집인데요. 어떻게 바다는 잘 있는 걸 보고 오셔서 쓰신 건가요? 제 시집, 이병률 시인 시들 좋아해서 저도 첫 시집부터 다 갖고 있고 다 읽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잘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시집을 읽으면서 이병률 시인의 모습을 좀 전 새롭게 느꼈다고나 할까요? 그러셨어요? 그건 제 개인적인 독후감이니까 그건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시집 내시고 시집이 정말 추석 연휴 전 네, 거의 직전에 나왔었어요. 나와서 네. 어떠셨어요? 그렇게 시집을 출간하는 과정이? 보통 기피하지 않나요? 추석을요?
네, 그렇기도 해요. 근데 추석이 근데 다른 장르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이 5번째 시집을 내신 분의 여유 같은 거 아니에요. 보통 이 첫 시집이나 첫 소설집 기획하시거나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뭐 그 출간 시점도 되게 그렇죠. 여러 가지가 신경 쓰이고 이제 그러면서 책도 만드시잖아요. 네, 그렇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 시집은 그냥 올해 안에만 나오면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래도 그 김소연 시인한테 네. 해설을 부탁드리면서 네. 김소연 시인만 약속을 잘 지켜주면 예정된 대로 네. 순탄하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생각 기대였고 뭐 모든 것들이 잘 맞아떨어져서 해설도 또 워낙 좋았고요. 네. 그랬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이병률 시인의 시집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다는 잘 있습니다라는 제목이 표제인데 사실 수록된 시에는 그 제목을 갖고 있는 시도 없고 본문에 한 줄 지나가요. 아, 그래. 바다는 잘 있습니다. 네. 어디서 봤지 제가? 네. 이별의 어느 원심력인가? 시에서 봤던? 이별의 원심력. 네네네네네네. 배경인데 제가 아이슬란드에서 바다는 잘 있습니다라는 문장을 떠올린 것도 아니고 또 그 시가 이별의 원심력이라는 시가 아이슬란드 시도 아니고 뭐 그렇죠. 시집을 묶는 기간 뭐 교정 보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기간에 제주도의 바닷가에 있었는데 네. 뭐 제주도를 자주 갑니다만 좋아해서 그때 글쎄 내 시는 누가 읽을까? 누구한테 가다 할까? 나는 나한테 시를 써주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기간이잖아요. 네. 그때 바닷가 산책하면서 그냥 누구한테랄 것도 없이 그냥 그 문장이 떠올랐고 허공에 공중에 저는 뭐 나한테 하는 것일 수 있고 지금 만날 수 없는 한 대상한테 보내는 안부일 수도 있고 그 문장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러셨군요. 제가 읽으면서 앞서 이병률 시인의 어떤 새로운 모습을 느꼈다, 경험했다고 생각했던 것은 뭐 늘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번 시집은 굉장히 뭔가 어떠한 유순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 이게 사물을 바라보든 사람을 대하든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성찰을 하는 태도든 굉장히 유순하신 분이었던가 시를 읽으면서 제가 그런 안 그랬었는데 뭔가 이 정도의 유순함이 아니라 뭔가 좀 뾰족뾰족했었던 것 같은데 네. 하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들었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 계절이 너무 딱 맞는 모르겠어요. 제 오늘 올라오면서 어떤 감정하고도 또 더 잘 맞아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는데 네. 그렇더라고요. 어떠세요? 이 시집들이 묶일 때마다 조금씩 결을 달리하는 작품들이 모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3년이나 4년에 한 번씩 시집을 묶으니까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 마음의 피부 표면 상태가 어땠는지 뭐 그대로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뭐 시님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뾰족뾰족한 부분 아직도 많아요. 근데 그것이 전 싫지 않았거든요. 싫지 않은데 꼭 그것이 전면에 드러나는 캐릭터로 사는 것이 나한테 뭘 가져다 줄까? 뭐 그게 뭐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왜 나는 나 생긴 대로만 그렇게 살겠다고 나 하고 싶은 것만 계속 하면서 살지? 에 대한 어떤 포기일 수도 있고 그 생각을 확 접어버린 것일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또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제가 뭐 어느 지점으로 하겠어 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맞아요. 평온한 사람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저의 본질은 어떤 식으로 남아있을 것 같긴 합니다. 말씀만으로도 목소리의 톤만 보더라도 그 아주 뭐라 그럴까요? 순함과 느림이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있는 그 쨍함이 있잖아요. 네, 예민함. 그런 거. 거죠. 예. 그런 거 느껴지는데 저는 그 예민함을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좀 이 시집에는 그 예민함이 조금 감추어진 지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 개인적인 독후감 먼저 말씀드려봤어요.
고맙습니다. 좋은 거죠, 뭐. 네. 저는 이렇게 좀 예민함이 좀 잘 감추어지는 방식으로 나이가 들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계속 화가 나가지고. 우리 이 문장의 소리 작가, 구성 작가께서는 이 시집을 읽으면서 사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눈에 띄었다고 네. 이렇게 써 주었어요. 네. 어떠세요? 사람이라는 키워드. 이 시집에서 독자들이나 청취자들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전 시집에도 많죠. 사람이 많이 있었죠. 네. 사람 때문에 살고 사람 때문에 징징대고 사람도 있었지만 사랑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사랑이 많은 네. 사람입니다만 네. 네. 근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좀 큰 커다란 덩어리 그때는 뭐 떼어내려고 자꾸 붙어가는 사람에 대한 감정, 사람에 대한 그리움, 사랑 그런 것들이 뭐 저한테 와서 달라붙건 제가 떼어내려고 하건 그런 과정이었다면 지금은 너무나 온전히 오롯이 제 안에 어떤 상처럼 조각처럼 들어와 있어요. 옮겨지지도 않는 그 상태가 조금 표현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좀 그렇게 읽어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사람이라는 말 좋죠. 근데 전 참 사실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왜 어려우세요?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약간 의외로 경계심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그럼 많이 다치셨어요? 그랬나 봐요. 사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뭐 늘 많은 사람이 그러진 않지만 특정한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전체로 번지기도 하니까. 그렇죠. 어떠세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씻을 때 자꾸 그렇게 저를 다치게 만든 사람이 떠올라요. 그래서 씻는 일이 힘들더라고요. 네. 이병률 시인께서는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마찬가지고 시인들이 글쎄요 일반화시키는 건 아니겠지만 뒤끝이 있겠죠. 안 풀려요. 응어리가 잘 안 풀려요. 그리고 이제 그걸 계속 어떤 식으로도 가져가고 쌓이고 어느 순간 풀리기도 하고 이제 말끔하게 개기도 하고 할 텐데 저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 무섭고 두렵고 멀리하려고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불 속으로 계속 뛰어들어야 제가 살아있는 거를 느끼게 되고 또 그 상처가 그냥 일개 상처가 아니라 그 상처 때문에 제가 느끼게 되는 색깔들이 굉장히 여러 각도의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제가 사람의 그 사람 용광로 안으로 끊임없이 들어가려고 빨려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뭐 제가 하고 있는 문학 글쓰기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뭐 혼자 하는 일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혼자 있어야 돼.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어떤 종교처럼 좀 믿고 있다면 그 반대는 굉장히 힘들어요. 보고 싶고 그립고 한번 따뜻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 때문이겠죠.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는 뭐 김소연 시인의 해설에도 그런 표현이 있지만 조금 전에는 우리가 이제 멍을 주는 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주거나 멍을 들게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것들을 좀 이야기했다면 이번 시집에는 김소연 시인이 멍이 나간다는 말에 대해서 되게 집중하셨던 것처럼 뭔가 좀 더 따뜻한 어떤 모습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의 관계나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도치 않았지만 발견된 어떤 장면들이 굉장히 제 시선에서는 그게 앞서 말한 유순함 같은 것들로 느껴져서 뭔가 되게 부러웠어요. 이 정도의 뭔가 이렇게 도량이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사람을 보는 시선? 그런 것들이 되게 이 시집의 가장 큰 제가 훔치고 싶은 한 지점이었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시를 쓰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에 제법 나오더라고요. 네네, 있어요. 재밌었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무슨 이게 시로는 아닌데 시 쓰는 과정이나 시가 나오는 순간을 이런 방식으로 포착해낼 수 있구나 이런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시 한 편에
읽어주시고 다음 이야기 넘어갈까 하는데 어떠세요? 네, 그 시를 쓰고 있는 시인의 책상을 좀 훔쳐보는 기분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골랐는데요. 많이들 묻죠. 시를 언제 써요? 어떨 때 써요? 진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네, 많이 들으시죠. 저는 뭐 이렇게 유명 시인이 아니어가지고 잘 못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대답은 어떤 식으로든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지만 그 대답이 다가 전부는 아니고 아니죠. 맞아요. 또 매 순간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실 시가 쓰여지는 순간이 제일 신성한 것 같아요. 다 완성될 때보다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입질이 오는 순간이겠죠. 제가 어느 대상에 뭐 19에 그때 조금 많이 좋은 순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을 좀 나누자. 그리고 또 시인으로서 이해받고 싶은 네, 멋도 맞아요. 있겠죠. 네, 그래서 시를 어떨 때 쓰느냐 물으시면 이라는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시를 어떨 때 쓰느냐 물으시면 시는 쓰려고 앉아있을 때만 써지지 않지. 오로지 시를 생각할 때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물을 데우고 물을 따르는 사이 고양이가 창문 밖으로 휙하니 지나가고 그 자리 뒤로 무언가 피어오르는 듯할 때 그때 조용할 때만 오지도 않지. 냉장고가 용도를 멈출 때 저녁바람이 몇 단으로 가격할 때 시는 어느 좋은 먼 데를 보려다 과거의 넋을 놓고 그러던 도중 그만 하늘빛에 눈이 찔리고 말아 둥그스름하게 부어오른 눈 언저리를 터뜨려야 겨우 쏟아지는지도. 쓰지 않으려 할 때도 시는 걷잡을 수 없이 방향을 잡지. 어디에 쓰자고 문 앞에 매달아 둘 것도 아니며 무엇이라도 되라고 등불 아래 펴놓는 것도 아니며 저기 먼 끝 어딘가에 이름 없는 별 하나 맺히는 곳으로 부시럭거리자는 것. 흐렸다 겠다를 반복하는 세상 어느 골짜기에다 종소리를 쏟아 붓겠다는 건지도. 시는 나아가려 할 때만 들이치는 게 아니어서 멀거니 멈출 때 흘린 것을 감아 올릴 때 그것을 움푹한 처소에 담아둘 때. 네, 잘 들었습니다. 그 예전에 문장의 소리에서 그 김사인 선생님 모시고 특집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선생님께서 시를 잘 읽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네. 이병률 시인께도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지금 시를 낭독하시는 걸 듣고 시를 잘 읽는 법, 시를 굉장히 잘 낭독을 하시잖아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좀 쑥스럽고 그렇죠. 지금 너무 능숙하게 낭독해 주시고 쑥스러웠다고 말씀해 주시면 청취자분들이 뭔가 배반감을 경험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제가 용서를 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 대학교 때 동기 친구가 노희경 드라마 작가예요. 그 친구는 이렇게 자기 글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 대화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되게 힘들 거예요. 또 뭐 신경숙 작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쓴 글을 소리내서 읽어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는 건 알아요. 네? 네. 그죠? 되게 쉽겠죠? 근데 저는 또 한 예로 방송 작가 일을 오래 했어요. 네. 제가 쓴 글을 DJ분들이 네, 읽어주시죠. 많이 읽어주셨어요. 소름도 끼치고 너무 싫기도 하고 그 자리를 도망가고 싶기도 네. 했겠죠. 근데 뭐 제가 뭐를 좀 잘하는 것이 있으면은 이런저런 경력이 좀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가로 열고 뻔뻔함. 방송은
간이 커야 담대해야 음. 잘할 수 있다는 거를 알았거든요. 네. 아니, 동의하시죠? 아이, 뭐, 저도 어느 정도 뻔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시를 잘 읽는 뻔뻔함은 괜찮은 뻔뻔함이지 않을까. 뭐, 장기 중에 하나잖아요. 이 뻔뻔함은 되게 좋은, 매력적인 뻔뻔함인 것 같은데. 이 시를 딱 청취자분께서 들으시고, 이제 이병렬 시인을 봤을 때, 시가 언제, 어떨 때 쓰여지십니까? 이런 질문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는 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으신데, 글쎄요, 저는 20년 정도 시를 쓰는 일이 저는 이 시인의 말을 읽으면서 어렴풋이 들어왔거든요. 네, 네. 뭐 그만두었을지도 모를 시인데 이렇게 네. 뭔가 그 마음을 들으려고 가는, 뭐 이 시인의 말을 첫 시집에 처음으로 읽으면서 네. 이 시집의 전체적인 뭐랄까 분위기를 제가 네. 간직했다고나 할까? 네. 새겨졌다고나 할까? 말씀대로 20년이면 어떤 의미에서는 많이 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쓴 것의 어떤 결과물에 대한 뭐 이야기보다는 자기가 지쳐서 못할 수도 있어요. 20년을 같은 일을 같은 작업을 오래 하는 건 그럼 아무래도 그랬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때 시인이 되겠다라고 몇 년이야. 왜 그죠? 그렇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철부지. 네. 그것을 약속이라고 시킨 건지 아니면 그것이 운명이었는지 운명이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오고 있는 것인데 글쎄요. 또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만두었을지도 모를 시를 안 지금 계속 쓰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앞으로 꽤 오래 쓸 것 같아서 그런 예감이 들어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쓰셔야죠. 애정하는 독자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이병렬 시인의 작품을. 그리고 제가 이번 시집 읽으면서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요즘의 시들이 너무 다양한 성격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독서를 막 하다 보면 이런 문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말의 흐름이라는 것이 너무 굉장히 리드미컬하더라고요. 읽으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젊은 사람들의 감각에서는 예스러움일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정말 영원 불변의 시가 갖고 있는 네네. 아주 큰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이병렬 시인의 이번 시집의 문체에서 제가 느꼈는데 네. 어떠세요? 시 쓸 때 그래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쓰시고 나서 뭐 사후적으로 발견되는 것이더라도. 물론 지금 뭐 말씀하신 음악성 같은 것들은 시가 갖는 굉장히 좀 기본 꼴인 것 같아요. 어떤 시인의 시를 읽으면 참 음악이 없다. 그런 네. 시들이 또 사실 많아요. 네. 또 후배한테는 또 감히 또 선배로서 그런 판단도 하죠. 이 후배는 음악을 몰라서 어떻게 이렇게 음악성을 배제하고 노래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지라는 그런 생각도 들죠. 그렇고 또 제가 시를 쓰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꼭 이렇게 있었으면 싶은 어떤 요소들은요. 어떤 면에서는 시인 자기 자신의 한 사람의 독백이잖아요. 독백이고 이 독백이 남한테 가닿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배려하지 않는 시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 혼자 떠드는 것일지라도 어떤 부분은 분명히 가닿아야 되고 어떤 부분은 조금 이렇게 서로 울림이 통해서 네. 데시벨이 맞아서 이게 찡하는 부분들도 좀 있고 또 그래 시의 기능이 이런 것일 수도 있어라고 하는 좀 몇 단어로 설명을 못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가닿는 것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것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중요시 여기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독자분들이 가닿는군요. 뭐 이렇게 만나는군요. 근데 되게 저도 예전에 정말 시를 막 공부하고 시를 쓰고 싶었던 시절에는 시인이 되고 싶었던 시절. 이건 진짜 뭐 약간 헛된 망상이라고 지금 와서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정말 뭔가 지금 말씀하신 그 지점이 아닌 다른 어떤 새로운 감각에 대해서 되게 찾아다녔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드는 건지 시를 쓰면서 제가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병렬 시인은 대체적으로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첫 시집부터 쭉 지금 말씀하신 이 지점.
베스트셀러 작가의 힘이었겠죠. 네. 그 여행 좋아하시고 뭐 여행 산문집 워낙 뭐 유명하니까 그런 건 뭐 이제 독자분들도 충분히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혼자만의 시간이 자기 자신의 어떤 구원의 시간처럼 경험하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여행이라는 것이 공간의 이동일 뿐인 건가요? 정말 그렇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서 쓰고 싶은 글들이 어떤 식으로도 있는데 조금 이렇게 복잡한 일상 때문에 어떤 식으로도 좀 3순위, 4순위로 밀려있는 그런 것들을 공간만 이동해서 다 이렇게 차려놓고 좀 정리정돈하고 돌아오는 것이 최근에 여행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겠죠. 네, 많이 네. 걷고 많이 네. 보고 또 저는 사진도 찍기 때문에 또 많이 찾아다니고 그러는 것이 여행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이렇게 어떠한 기간이 있으면 송두리째 일상을 살다가 오는 것. 거기에서 살고 있는 어느 도시인이든 아니면 산골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도 더 일상인처럼 이렇게 지내고 오는 것이 어떤 제가 그리고 있는 여행의 그림인 것 같습니다. 가서 그냥 편한 카페 하나 발견하면 그냥 그 일주일이고 열흘이고가 다 완성이 돼버리는 것 같은 그죠?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런 공간 하나 만나면 참 좋죠. 저는 사실 여행 가면 꼭 슈퍼나 마트를 가거든요. 그러거든요. 네, 이 김소연 시인 해설에도 그런 내용이 듣고 주변에서도 많이 들었는데 음식 하시는 걸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 동안에 음식을 해 드세요? 사 드세요? 사 먹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정말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 사 먹는 경우들은 있지만 혼자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해 먹는 편이고 모든 음식들이 간단하게 네. 간단한 음식만 좀 해 먹죠. 집에 너무 음식 냄새가 많이 나도 그게 좀 사치인 것 같고. 음식을 하시는 이 과정이 재밌으신 거잖아요. 좋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고 또 동시에 불러서 이렇게 대접하는. 다 배불리 먹이고. 이 엄마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저는 왜 그런 엄마의 마음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그걸 여쭙고 싶었어요. 사실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시끌벅적하게 같이 식사하고 좋은데 다 돌아가고 나서의 공허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런 게 없나? 좀 그렇더라고요. 서운하더라고요. 저는 잠이 오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대접을 하셔가지고. 그렇군요. 사람을 불러서 같이 밥을 먹는 일 계속하고 있으신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너무 따뜻한 제가 해먹지 않고 누군가 이렇게 해주는 밥 저도 한번 먹고 싶네요. 그거는 또 그렇기도 한 것 같은 게요. 제가 혼자 여행을 주로 많이 하잖아요. 무슨 사연 있는 사람처럼. 근데 그곳에서 사실 사연 없는데 그냥 사연 있는 것처럼. 네. 그곳에서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뭘 먹어도 혼자 하기 때문에 조금 덜 달콤하죠. 덜 맛있겠죠. 시간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돌아와서 몰아서 좀 보상받기라도 하는 듯이 당 딸린 거 이제 보충하는 개념으로 그런 것처럼 몇 사람 불러서 배고프지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친해지면 안 되겠어요. 뭐 이렇게 살이 이만큼씩 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뭐 음식 얘기까지 나눠봤는데 이병률 시인의 시 한 편 더 읽고 이야기 좀 더 나눌게요. 어떤 시 이번에는 청취자분들께 들려주실 건가요? 네, 사람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 시 어떨까요? 사람이 온다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시. 네,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온다. 바람이 커튼을 밀어서 커튼이 집 안쪽을 차지할 때나 많은 비를 맞은 버드나무가 늘어져 길 한가운데로 쏠리듯 들어와 있을 때 사람이 있다고 느끼면서 잠시 놀라는 건 거기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낯선 곳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들리는 흐르는 물소리, 등짝을 훑고 지나가는
지진의 진동. 밤길에서 마주치는 눈이 멀 것 같은 빛은 또 어떤가. 마치 그 빛이 사람한테서 뿜어져 나오는 광채 같다면 때마침 사람이 왔기 때문이다. 잠시 자리를 비운 탁자 위에 이파리 하나가 떨어져 있거나 멀쩡한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져서 하늘을 올려다볼 때도 누가 왔나 하고 느끼는 건 누군가가 왔기 때문이다. 팔목에 실을 묶는 사람들은 팔목에 중요한 운명의 길목이 지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겠다. 인생이라는 잎들을 매단 큰 나무 한 그루를 오래 바라보는 이 저녁, 내 손에 굵은 실을 메어줄 사람 하나 저 나무 뒤에서 오고 있다. 실이 끊어질 듯, 손목이 끊어질 듯 단단히 실을 묶어줄 사람 위해 이 저녁을 퍼다가 밥을 차려야 한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힘으로는 닫지 못하는 문이 하나씩 있는데 마침내 그 문을 닫아줄 사람이 오고 있는 것이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온다. 정말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시를 다 듣고 난 후에 자기 힘으로 닫지 못하는 문을 닫아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그러고 보니까 손목에 실을 묶고 있으시네요. 네. 이거 금방 정말 장난스럽게 묶은 거여서 안 풀고 있으신 건가요? 안 풀고도 있고 이제 이게 끊어지면은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속설이 있는 거예요, 원래? 안 묶어보셨군요. 저 20대 초반에 한번 묶어봤나? 재미없었어요? 소원이 없었나요? 뭐 너무 더러워져서. 근데 저는 사실 그런 미신에 가까운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이렇게 흥미를 경험하진 않아서 그 몸에 이렇게 뭐 두르는 걸 좀 귀찮아해요. 근데 이제 뭐 굉장히 뭔가 바라는 것이 있는 사람이 주로 이렇게 그렇군요. 하는 것 같아요. 기도를 늘 하고 있거나. 근데 이제 그것이 꼭 뭔가를 기다리는 것에 불과하지 소원이 성취되거나 기도가 이루어지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바라는 마음이 중요하죠, 사실.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이병률 씨님께 이런 질문을 드려봐야겠어요. 앞으로 정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가왔으면 좋겠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아니에요. 늘 생각하고 있어서 잘 저도 이 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주면 좋을까? 저는 자극 있는 사람이 좋아요. 뭐 사랑을 하기에는 거추장스러운 것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시간도 그렇고 서로 마음도 어떤 식으로 또 맞춰야 되고 연애의 피로 같은 게 있죠. 사랑의 피로. 네. 피로와 수고의 덩어리가 끝이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그 수고와 노력을 했는데 예, 그럼요. 괴로움만 남을 수도 있고 그죠. 네. 그리고 모르겠어요. 저는 뭘 하나를 꼭 이렇게 잘 맺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의 사람이 또 어떤 면에서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인간적인 것들을 잘 지켜가려고 하는 것이지 꼭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물론이요. 네, 그렇게 너무 힘들어요. 네, 맺어서 끝낼 수는 없다라는 걸 너무 일찍 알아버렸기 때문에 네, 그런 피로와 수고를 할 때도 물론 뭐 어떤 에너지를 충분히 주고는 있겠지만 그보다는 저를 좀 살아있게 하고 자극을 주고 와 이런 느낌을 가진 것이 굉장히 오랜만이구나 라는 것. 그래서 제가 조금 뭐 필요한 일을 많이 벌리지도 않는 사람이지만 좀 제가 생생해질 수 있는 순간순간을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의 의미일 수도 있고요. 제가 구원받을 수 있으면 많은 순간 구원받을 수 있으면 제가 감히 그럴 수 있다면 제 글로 제 문학으로 누군가를 구원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허튼 꿈도 좀 꿔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 허튼 꿈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시의 몇 구절 이병률 시인의 어떤 따뜻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따뜻한
잡아줄 수 있는 손이 되어주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어떤 프레쉬함을 줄 수 있는 사람 기다립니다. 이병렬 시인께서. 계획 잡는 거 좋아하세요? 썩 안 좋아하세요? 아니요. 그래도 좀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노력하는 사람들 습관 중에 하나는 한 달 뒤, 그렇죠. 계획을 6개월 좀 뒤, 1년 뒤 있죠. 네. 앞으로의 계획, 제 계획이요. 앞으로의 계획을 끝으로 오늘 이 시집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려고요. 시집을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 또 여행 또 가셔야겠네요. 네, 여행도 가야 되고 제가 중국 문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건 좋아하는 것은 뭐 어렸을 때부터 워낙 좋아했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오해하기가 너무나 쉬운 대상이 돼버렸어요. 그런 친구가 돼버렸고 중국에 대한 코드 또 그 안에서 발견되는 뭐 우리의 정서들도 있고 또 인간적인 무엇일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또 한 권으로 쭉 뽑아내서 중국에서만 쓴 시? 중국 좋네요. 네네네, 그런 테마로. 네. 이병렬 시인이 워낙 기행의 느낌이 나는 시를 쓰시진 않기 때문에 궁금하네요. 다음 시집에 어떤 중국의 냄새가 풍겨날지. 개인적으로 중국 음식 엄청 좋아하는데 향신료 이런 거 엄청 좋아하는데 혼자 그래서 미인이시군요. 그런 거 그 관련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래요? 네. 고수를 밭에 심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청취자분들께 아주 이 가을에 걸맞는 목소리로 시 두 편 읽어주신 이병렬 시인의 오늘 이 자리 방문 감사드리고 바다는 잘 있습니다. 이미 잘 팔리고 있지만 앞으로도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릴게요.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제 문득 단어 하나를 만났습니다. 단어는 무수한 이야기와 멜로디를 싣고 오네요. 오늘은 그 멜로디를 좀 찾아 들어야겠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양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잘 보고 있나요? 잘 보고 있나요? 나무들 물 들어가는 거. 온천지가 정말 노랗게 빨갛게 난리가 나가지고요. 매일매일 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길 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일을? 저는 서울에 이렇게 은행나무가 길마다 많은 줄 왜 살면서 계속 봐왔을 텐데 왜 볼 때마다 새로운 걸까요? 오늘도 오는 길에 정말 온 거리가 노랗게 아주 커다란 은행나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곧 아마 큰 바람이 한번 불면 우수수 다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눈에 마음에 그 잎들을 새기고 싶어지네요. 계속 새기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 한순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눈 속에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계절이니까요. 또 어디론가 떠났다 왔죠. 이번에는 혼자도 아니고 뭐 친구들과도 아니고 엄마와 그리고 엄마의 자매들, 이모들과 함께 짧은 여행을 다녀왔어요. 저희 엄마가 제일 큰 언니고요. 둘째 이모, 셋째 이모, 넷째 이모 해서 자매 넷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셋째 딸이 올해 또 환갑을 맞이했네요. 환갑을 맞이해서 그 기념 겸 여행을 떠났는데 3년 전에 사실 이 자매 여행을 추진해서 한번 처음 떠났고 갔더니 너무 좋은 시간이어서 이것을 멈추면 안 되겠다. 우리 엄마들, 우리 이모들이 행복하게 이제 앞으로 이들도 즐겨야 하기 때문에 매년 여행을 꾸려야겠다. 사실 제 심정 같아서는 1년에 4계절이니까요. 계절별로 가자. 그러면 참 좋았겠지만 모두 각자의 시간과 상황과 이런 것들 여의치 않아서 맞추다 보니까 한 번 가는 것도 큰 일이더라고요. 서로 날짜 맞추기가.
그래도 그 한 번은 꼭 가려고 제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모들과 엄마 사이에 자녀들이 많지만 제일 한가하고 시간이 많은 것이 저이기 때문에 제가 그 기사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뭐 엄마와의 여행도 여행이지만 또 이모들과 함께 가는 여행 특별하더라고요. 이모들은 저한테 아주 소중한 존재이고 큰 의미여서요. 또 다른 엄마들이기 때문에 또 이 또 다른 엄마들과 진짜 엄마와 함께 떠나는 여행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모들 속에 엄마와 함께 파묻혀 있으면서 시간을 만끽해서요. 오늘은 이모라는 단어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제의 단어는 이모입니다. 이 이모들 새 이모와 엄마와 함께 이번에 거제 바다에 다녀왔었거든요. 너무나도 할 이야기들이 서로서로 많아서 그러니까 자매로 자라왔지만 또 이제 다 커가지고 각자 남편을 만나서 시집을 가고 자기의 자식들을 건사하고 한 가정을 꾸리면서 서로서로 예전처럼 가까이 밀접하게 지낼 수는 없었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한번 만나면 이야기가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끊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좋은 바다와 뭐 어떤 풍경들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수다 이야기 나눌 것들이 어찌나 많은지 계속 이야기 꽃 피더라고요. 그래서 뭐 풍경 볼 시간도 없고 뭐 차 타고 가면서 제가 뭐 음악을 틀어드릴 상황도 뭐 안 되었는데 여행이 끝날 무렵쯤 해서 조금은 이제 각자 돌아갈 생각에 마음이 조금 고요해졌을 때, 이제 음악을 우리 함께 한번 들읍시다 하고 제가 음악을 이제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각자 우리 이모들이 어떤 음악을 좋아하고 지냈는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어줍지 않게, 아마 조용필, 뭐 이런 음악 젊었을 때 들으면서 살지 않았을까 해서 조용필, 이문세, 뭐 이런 음악들 틀었는데, 그 중에 둘째 이모가, 나에게 아바의 음악을 들려다오. 나는 아바 노래가 정말로 너무 좋다.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하단다. 그래가지고요, 아바 음악을 쭉 틀어놓고 마지막 길을 달렸죠. 그래서 오늘의 멜로디 첫 번째는 아바의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둘째 이모를 생각하면서. 아바의 음악을 쭉 틀어놓고서 이 노래가 딱 나오니까 이모가 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우리 엄마도 따라 부르고 작은 이모도 따라 부르고 다 아바를 좋아하는 자매였던 거죠. 그래서요. 아바의 I have a dream 이라는 노래를 잠깐 들어볼게요. I have a dream, a song to sing, to help me calm. 이 노래는 다 아시죠? 그리고 이 그룹의 다른 유명한 노래들도 다 아실 거예요. 스웨덴 그룹 부부 두 쌍으로 이루어진 아바의 음악들 중에서 이 I have a dream이라는 노래는 가사를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나에겐 꿈이 있어요. 부를 노래가 있어요. 어떤 일이든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죠. 동화 속의 경이로운 일들을 이해한다면 비록 실패할지라도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나는 천사를 믿어요. 보는 것마다 뭔가 좋은 게 있죠. 나는 천사의 존재를 믿어요. 적당한 시기가 되면 시내를 건널 거예요. 나에겐 꿈이 있어요. 나에겐 꿈이 있어요. 환상이 있어요.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죠. 목표가 있으니 보람이 있죠. 어둠 속을 헤치며 나아갈 길이 멀어도 난 천사를 믿어요. 보는 것마다 뭔가 좋은 게 있죠. 난 천사의 존재를 믿어요. 나에겐 꿈이 있어요. 이런 가사. 사실 이 가사의 내용을 굳이 보지 않더라도 I have a dream.
만으로 이 노래는 모든 이야기를 그 멜로디와 함께 표현해 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그 이모가 이 노래를 따라 부를 적에 마음이 조금 울렁울렁 했던 것은 엄마 그리고 이모들에게도 당연히 꿈이 있었고 그 꿈이 가정 속에 좀 잊혀졌나? 묻혀버렸나?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니, 아직까지 그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여전히 꿈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들의 꿈이 아름답게 또 흘러가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랬었습니다. 이 이모라는 말, 이모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모가 없을 수도 있죠. 이모가 없을 수 있어요. 엄마의 형제가 없다면. 삼촌, 큰아버지, 고모, 이런 존재의 이름이 이모와 닮아 있을까요? 저한테는 이모와 삼촌과 고모와 큰아버지는 아주 별개의 이야기 단어라서요. 좀 상상 못하겠어요. 이 이모가 주는 따뜻하고 뭔가 뜨거운 엄마 같은 그 마음이 고모와 삼촌에게서는 조금 삼촌한테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도 삼촌이 계시거든요. 저희 이 엄마의 자매 형제 4여 형제 있다면 제일 위에는 삼촌이 계시는데 아마 삼촌 조금 쓸쓸하지 않으셨을까 생각됩니다. 삼촌의 아래로 전부 이 딸 넷이 아마 딸 넷이 더 똘똘 뭉쳐서 서로 여자들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말들을 나누었을 테고 서로 더 함께 웃는 일이 많았을 테고 하니까요. 삼촌도 갑자기 그립네요. 이렇게 이모가 아니지만 엄마 아빠가 아닌 다른 존재 하지만 나의 가족 고모도 있잖아요. 고모.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선 고모에 대한 글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 오늘 좀 제가 읽어드리려고요. 2014년에 북노마드에서 발표된 소란이라는 산문집입니다. 박연준 시인의 산문집인데 이 책은 아마 그 뒤로도 많은 사랑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주 결이 곱고 단아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울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사람의 감정이 잘 표현돼 있어서 저도 아주 아끼는 책인데요. 그중에 고모의 방이라는 꼭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모 방은 작고 아늑했다. 하이든 사진이 걸려 있었고 침대와 화장대, 키 낮은 책장이 있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 고모의 책장에서 신경숙 소설 깊은 슬픔이나 최영미 시집 서른 잔치는 끝났다를 읽었다. 신경숙 소설에는 야한 장면이 나와 심장이 두근거렸고 최영미의 시집은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책장을 덮었다. 서정윤 시집 홀로서기도 있었는데 완전히 이해할 순 없었지만 어떤 슬픈 마음이 생겨나는 것을 느꼈다. 그게 뭘까 생각하며 마음의 출처를 찾아 서성거리는 게 재밌었다. 고모방에는 당대의 베스트셀러들과 어둡고 조용한 분위기가 함께 어울려 살고 있었다. 고모가 피아노 학원에 아이들을 가르치러 가고 나면 혼자서 책을 꺼내보거나 침대에 잠깐 누워 졸기도 했다. 고모는 엄격했지만 때론 상냥했으며 내가 알기로 마음이 여렸다. 자신만의 교육 철학이 있었고 독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내가 취약하기 전부터 동화책을 베껴 쓰게 했는데 나는 끙끙거리며 동화책을 필사하다 한글을 깨쳤다. 순전히 고모가 무서웠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책을 읽고 동시를 달달 외웠지만 이때의 독서 체험과 자연스럽게 밴 동시의 리듬이 훗날 내 문학의 토대가 되어주었다. 생각난다. 어릴 적 철없는 내가 고모는 피아노를 아주 잘 치잖아요. 그런데 왜 피아니스트가 안 됐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 어두운 종이 한 장이 얼굴에 내려오듯 슬픈 표정으로 변하곤 했던 고모의 얼굴, 툭 떨어지던 고개. 폭네프의 연인들에서 다리 위를 걷는 줄리엣 비노시의 얼굴을 보며 젊고 예쁜 아가씨였던 고모,
아직 삶의 어두운 면을 보기 전 발랄했을 고모를 떠올려 본다. 지금도 신문에서 읽은 문태준이나 안도연의 시에 대해 나와 이야기하길 좋아하는 고모. 작고 어두운 방에서 혼자 웅크리고 낮잠을 자던 고모. 내게 피아노와 클레멘타인 노래와 수많은 인형극과 책을 보여주고 문학의 씨앗을 심어준 고모가 벌써 60대 중반이다. 한없이 강할 것만 같던 고모가 얇아지고 있다. 무릎 수술을 해서 목발을 짚어야 걸을 수 있다. 부스러지기 쉬운 꽃잎 같은 고모의 인생이 내 앞에 흘러간다. 네, 이런 글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요, 여기 이 작가의 고모는 저에게 이모와 다름없는 그런 존재. 그리고 그 순간 함께 지냈던 어떤 것들이 훗날 내가 컸을 때도 어마어마하게 영향이 되어버린, 나의 어떤 부분이 되어버린 고모. 고모도 이제 나이가 드셨잖아요. 저도 이번에 느낀 건 이모들이 당연히 내가 나이를 먹은 만큼 이모들도 그 시절 나이를 잡수셔 버려가지고요. 이제는 다 큰 자녀의 엄마가 되었고, 어떤 이모는 할머니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기분이 아주 오묘했습니다. 나도 어릴 때 이 손잡고 나를 업어 키우던 이모들, 청춘의 이모들 생각하다가 이제는 다 조금씩 늙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 이모들을 볼 적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더 잘해드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계속 여행을 가야죠. 그래서 계속 여행을, 제가 이 자매들의 여행을, 이모들의 여행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또 이모들 만나면서 든 생각은, 이모도 다름없이 누군가 나의 그 사촌들의 엄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여행 때 좀 특별한 이벤트라면 이벤트 하나를 준비했어요. 다 우리 지금 자식들이 자기 살기만, 자기 인생만 너무 돌보고 자기 좋은 것만 하면서 사느라고 우리 엄마들, 우리 이모들은 어떻게 행복 찾아서 열심히 살지 못하고 우리 뒷바라지 하는 게 크기 때문에요. 이제는 좀 우리가 신경을 쓰자 해서 제가 이 사촌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메시지를 남겼죠. 앞으로 우리 이모들과의 엄마와의 여행은 계속될 작정이니 마음을 함께 하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 첫 번째 마음으로 각자의 엄마에게 편지를 써서 나에게 보내다오. 그렇다면 내가 그 편지들을 모아서 우리 이모들과 엄마가 모인 자리에서 좋은 시간에 저녁 맛있게 먹고 와서 기분 좋은 어느 밤에 내가 이것을 아주 잘 읽어 드릴게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이 편지 하나 도착하는데 우여곡절 끝에 모든 편지를 다 수거했죠. 당연히 메일로 보내라고 했으면 다들 착착 보냈겠지만 제가 손편지를 요구했거든요. 이번에는 좀 힘들겠지만 꼭 손편지를 써서 나의 집으로 우체국 한번 가서 나에게 보내다오,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 날 편지 다 모였어요. 다 모여서 가가지고 이제 여행의 첫날 말대로 잘 맛있게 맛있는 음식 먹고 돌아와서 이제 환갑 맞은 이모의 케이크를 켜고 와인을 한 잔씩 건배하면서 제가 편지를 읽어주었더랬습니다. 예상하던 바였죠. 다들 우리 이모들, 우리 엄마들 다들 눈물 바다가 되어가지고요. 그걸 보고 있는데 이것에 이렇게 행복해하고 눈물 짓는데 평소에 더 잘하자 하는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 자식들의 편지를 잠깐 생각해보면 다 똑같아요. 할 말이 다들 엄마 그동안 고마웠고 늘 고맙고 늘 미안하다, 잘 못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엄마 건강 신경 쓰고 같이 행복하게 잘 지내자요, 이런 내용이 다죠. 다 똑같죠. 자식의 마음도
그래서 저는 그걸 읽으면서 진짜 엄마들이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평생 기사 노릇하면서 잘 모시고 다닐 수 있는데 하는 생각 들었어요. 건강, 진짜 이모들, 엄마들 건강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요, 오늘의 멜로디 두 번째 곡 하나 들으려고 해요. 이 곡을 선정한 이유는 작년에 또 이제 이 자매들, 이모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을 적에 밖에서 잘 놀다가 들어와서 흥이 오른, 저희 이모들이 흥이 많아요. 엄마 자매들이 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음악 좀 틀어봐라, 저한테 음악 좀 틀어봐라 해서 어떤 음악을 틀어줄까 신청곡을 받겠습니다 했더니 한 이모가 호텔 캘리포니아를 들려다오 해서요, 호텔 캘리포니아를 틀었어요. 그걸 틀었을 때 뭐 이렇게 노래는 다 아시다시피 노래는 아주 멋있게 흘러가죠. 그 노래가 사실 춤을 출 노래는 아니잖아요. 저희 이모 두 분이서 그 노래에 맞춰서 어찌나 흥겹게 춤을 추시던지 제가 그 장면을 잊지 못해요. 그 보면서 이 곡 한 곡 흘러가는 동안 그 춤사위를 보면서 정말 많이 웃었고, 영상으로 담아놨는데 그 영상을 그래서 좀 자식들에게도 좀 보여주고, 이 봐라, 우리 엄마들이 이렇게 흥이 많고 놀 줄 아는 엄마들이야. 마음이 좀 그럴 때는 언제나 이 영상을 꺼내보고 엄마의 모습을 보고 웃고 힘을 내자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 영상을 이모들께서 삭제를 해버리셨더라고요. 네, 좀 과격한 춤사위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래 호텔 캘리포니아라는 노래 들으면 이제는 그 어떤 기타의 하모니, 그리고 무언가 몽롱하면서도 좀 야릇한 느낌의 가사, 이런 것들 떠오르지 않고요. 이모들의 춤사위가 떠오릅니다. 호텔 캘리포니아 잠깐 들어볼게요. On a dark desert highway, cool wind in my hair, warm smell of colitas rising up through the air. 네, 이 노래 뭐 모두 다 너무 아시죠? 1976년에 발표된 곡입니다. 이글스. 이글스는 70년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결성되어서 아주 활발한 활동하였고, 큰 사랑, 많은 노래들 큰 사랑 받았죠. 호텔 캘리포니아, 저는 지금도 이 노래를 들으니까 이 노래 큰일이 나긴 했다. 이 노래의 분위기가 저한테도 호텔 캘리포니아라는 노래의 느낌과 그 정서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그냥 이모들의 그 모습으로 귀결이 돼버리네요. 이 노래는. 그 영상을 절대 삭제하지 못하도록 제가 잘 간수하고 있었어야 했는데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를 들을 적마다 이제 저는 그게 자동적으로 그 모습이 떠오를 것 같아요. 이모라는 단어로 이렇게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어떻게 좀 표현을 할 수 없는 단어예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엄마랑 다를 바 없는 또 다른 엄마이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이런 마음을 제가 제 책에다가 좀 써 두었어요. 제가 이모가 되려고 할 적에 그 조카에게 내가 이모가 된다고? 내가 어떻게 이모가 되면 내가 나라는 사람이 이모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생각이 들 때 쓴 글입니다.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른 어떤 말보다 제가 이모에 대해서 온 마음으로 적은 글이거든요. 저희 책 쓸쓸해서 비슷한 사람이라는 책에 들어있는 꼭지입니다. 아이야, 너희 엄마가 너를 가졌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온 가족이 참 기뻐했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무척 신기하기도 했고 말이야. 너는 우리 집의 첫 아이였으니까. 나는 우리 언니가 엄마가 된다는 사실보다 내가 이모가 된다는 사실이 더 놀랍고 당황스러웠는데, 그래서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던 것 같아. 무거운 돌덩어리 하나가 마음에 들어찬 것 같기도 했어. 이모라는 말은 내게 아주 각별하다. 우리 이모들 말이야. 오기 이모, 심이 이모, 잔미 이모. 이 이름들을 부르기만 해도 내 마음에는 사랑이 가득 차 금세 가슴이 뜨거워진단다.
이모들이 나를 업어 키웠다고 했어. 할머니가 너의 엄마를 키우며 할아버지를 돕느라 나를 잠시 외갓집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 나는 그때 아가였으니까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나를 업어 재우고 우유를 먹이고 울음을 달래주던 이모들의 품을 내 심장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가 되면 잔미 이모는 단정한 글씨로 항상 예쁜 카드를 써 보내주었고 가끔 데이트를 할 적에 우리를 데려가기도 했지. 청춘 남녀 사이의 오묘한 긴장감 같은 것은 알 바 없이 미래의 이모부가 사주신 아이스크림을 달게 먹었던 기억이 난다. 오기 이모는 매번 나를 보기만 하면 뭐 해줄까, 이거 해줄까, 저거 해줄까, 이거 먹을래, 이것도 좀 먹어라 하며 맛있는 것들을 내 앞에 잔뜩 차려주기 바빴고, 이제 할머니가 된 심이 이모는 매일 손녀딸을 업고 아가를 재울 때 내 노래를 듣는다고 했다. 30이 훌쩍 넘은 사람도 이모 하고 부를 때면 언제나 다시 아이가 되는 것은 이모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일 거야. 내게 이모는 그런 사람이지. 엄마와는 또 다른, 하지만 엄마와 다를 바 없는 품. 그런데 내가 이모가 된다니 참 아득하고 막막했던 것 같아. 나는 우리 이모들이 내게 준 그런 사랑을 너에게 줄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너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는지도 몰라. 네, 이런 글을 제가 썼었더랬습니다. 저는 이모가 되었고요. 아이 조카는 10몇 년째 지금 살고 있죠. 여전히 미안한 이모입니다. 저는 이 아이에게. 저희 이모들이 저를 업어 키워서 저한테 이모라는 단어, 이모라는 품이 그렇게 더 애틋하고 따뜻하고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아, 이모 생각하니까 본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또 우리 이모들 보고 싶네요. 엄마한테 잘하는 것만큼 이모들한테 잘해야지. 그리고 나도 우리 이모들 같은 좋은 이모 발끝만이라도 따라가자 하는 마음이 드는 오늘입니다. 이모라는 단어로 이야기 오늘 짧게 나누어 보았는데 이모의 존재를 가져보지 못했거나 이모라는 존재가 될 수 없는 사람 많잖아요. 남자들은 뭐 이모가 돼볼 수 없죠. 인생에서. 삼촌, 고모, 큰아버지 또 이런 다른 이름들을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어찌해도 저한테는 그들이 이모는 될 수가 없지만 아마 그들이 풍겨오는 단어에도 어렴풋이 엄마, 아빠 그 다음으로 무언가 주는 가족의 따뜻함, 다정함 있을 겁니다. 이모 하고 불러보는 그 말 속에서 사랑스러운 품의 느낌의 단어 또 좋은 멜로디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양양이었습니다. 이제 외투가 필요한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따뜻한 옷차림으로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저는 따뜻한 문장들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DJ 김진여였습니다.